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수사로 특진한 베테랑 경찰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의 90%가 경찰 조사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가지만 피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CCTV가 절대로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니 변호사님, CCTV 보면 다 나올 건데 이거 뭐 내가 가서 다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CCTV는 절대로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경찰관이 여러분들이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처음에 CCTV 다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 같지만, 실제 조사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찰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설명을 하는지 내용을 다 듣고 그거를 서류로 꾸며둔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CCTV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설명과 CCTV 영상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사람이 CCTV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랑 CCTV가 달라서 그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면 CCTV가 절대로 내 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CCTV를 보기 전에 뭐라고 진술을 할지 반드시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CCTV가 내 편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CCTV를 보기 이전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반드시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함부로 고개 숙이거나 한숨 쉬는 행동. 여러분들 조사 받으러 가면 수사관이랑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내용이 조서에 다 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사관들은 말 외에 피의자의 행동도 조서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하다, 아니면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다, 이런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마치 희극의 대본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조서에 기입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왜 쓰냐면 그 조서가 훨씬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조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수사관이 봤을 때 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낱낱이 풀어놓는 문서가 조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서가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수사관이 다 관찰해서 그걸 캐치해서 집어넣는다,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사관에게 말을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행동도 하나하나 다 관찰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행동을 수사관들이 조서에 기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검사나 판사가 조서를 읽어보다가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백하는구나, 이때 피의자가 자백을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들통이 났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는구나, 법조인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사관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쉬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 수사관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행동. 수사구조개혁 이후에 경찰이 1차적으로 내리는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 수사관입니다. 실무자의 힘은 위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사관이랑 싸운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대들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수사관도 사람인데 뭐든지 간에 자기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맞춰서 뭐 자료도 잘 가져오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법이지, 나한테 막 대들고 싸우자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빡치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마음이 가겠어요?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 수사관한테 여러분이,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도 내가 뭔가 말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는 과정에 기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사건 자체가 잘못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수사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사건은 수사의 결과에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서 말싸움을 해도 절대 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관과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도 사람이니까 절대 심기를 거스리는 감정적인 다툼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수사관 교체 요청하기. 수사관이랑 특히 싸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청문감사관실 갈 거야. 나는 수사관 교체 요청 신청할 거야. 아니 변호사님, 이 수사관이 상대편의 편만 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수사관을 믿고 계속 사건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우리 제발 수사관 교체 요청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경찰 조사를 해본 입장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봤던 입장에서는 의뢰인분들을 꼭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절대로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수사관 교체 요청을 접수하시면 다른 팀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팀에 다른 수사관이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팀의 팀장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수사관 교체 요청된 사건을 받아서 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민원인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고 수사관 교체 요청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나의 동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사관 교체 요청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딱 받았다. 그렇게 되면 뭐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랑, 그리고 오래 보고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될 나의 동료랑 어느 쪽에 대해서 더 감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통해서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배정받는다 쳐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은 진상 민원인으로 낙점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처음에 만났던 수사관에게 하나, 두 번째 만나는 수사관에게 하나, 내가 결론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해서 내가 진상 민원인으로 점 찍힐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수사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대우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민원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나 주변 경찰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아는 경찰관 통해서 전화하는 행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아는 경찰관 통해 가지고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닥다리식 해결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공무원들은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죠.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 담당하는 공무원, 수사관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생긴 이후로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조차도 굉장히 서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정말 그 수사관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봐야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을 너무 강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얘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같은 수사관을 만났다. 내가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전화를 받은 쪽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면 뭔가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전화를 준 쪽에 반대쪽에 유리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전화를 아는 경찰관들을 통해서 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 사건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연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함부로 사과하는 행동. 여러분, 경찰 조사를 가시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편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냐의 질문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볼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당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볼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니 이렇게 지금 뭐 곤란한 상황이 서로 생겼으면 나는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관에게 얘기를 하실 때 내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는데 도의적으로 상대편에 대해서 사과의 마음이나 조금의 배상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도의적인이라는 표현을 붙이셔서 수사관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과의 말씀이 수사관의 귀에는 자백의 말로 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과의 표현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7번째, 팩트를 속이려 하는 행동. 여러분이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신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은 내가 이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처벌받는 게 두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행동을 최대한 축소해서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완전히 없었던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두 사람이 다툼을 해서 뭐 서로 상처도 생겼는데 상대편은 나를 때렸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편에 대해서 손을 뻗은 적도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는 수사관이 봤을 때 너무 거짓말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팔을 뻗기는 뻗었는데 상대편이 나를 때리니까 나는 무의식 중에 뻗었다는 말은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팔을 뻗은 적조차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반드시 피하셔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